아직은 회계를 잘 했나 해서 귀가 오늘 복잡하면 미뤄야 되나 했는데 평화로운 가운데 또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 임기가 2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지난 2년 동안 민주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뵌 김에 필요하면 전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민주연구원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당과 또 당원들 그리고 이해찬 추미애 두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에 대한 민주연구원 평가를 한마디로 종합을 한다면 집권여당 싱크탱크의 변화 1단계를 완료했다. 이제 기초를 만들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성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정책 연구의 양적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질, 범위, 속도, 방식 다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양이 일단 증가를 했고 개인적인 연구 방식에서 포럼 방식으로 연구 방식이 바뀌었고 특히 사회적 경제라든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 1년 이상 쭉 천착을 해서 이제는 상당 정도 다음 총선을 정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과의 협력도 강화됐고 중국 당교와도 앞으로 정식 관계를 맺기로 사전적인 조율이나 진행 등 국제적인 협력의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 홍보 교육 기능 강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정 설명회 그리고 개헌 설명회 등등을 쭉 개최했고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문 코리아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 민주연 TV 운영 등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정책 보고를 서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시민학교를 상당히 정착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 조직과의 연계가 강화됐습니다. 국정 설명 투어나 지방선거 정책 투어 그리고 민생 포럼 등등을 통해서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와의 연계가 상당히 강화돼서 당과의 밀착도가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뱅크의 기능이 강화됐다. 대선 백서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정책 페스티벌이나 사회적 경제정책 총람, 지방선거 사례지, 선거 전략 지도 이렇게 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종합 자료 정리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사실 그동안에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집단적인 장기 연구를 한 성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마음을 먹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미 6개월 이상 연구원의 그 역량들이 집단으로 투입돼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혁신적 포용을 앞으로 당 노선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올해가 1919년 3.1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0년인데 또 하나의 새로운 100년인 광복 100년, 그러니까 2045년까지는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용국가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리하고 있는 포용국가론은 종래의 단순한 어떤 시혜적 복지국가를 뛰어넘어서 전생의 책임 국가이고 동시에 창의적인 학습 국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평생학습 온 국민 기본 역량 계좌를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지금 집중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의 하나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시범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내년 총선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포용국가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대략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큰 틀 외에 이제 큰 틀을 중심으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제가 보고 있는 과제는 우선은 연구원 관련한 법과 시스템이 조금 더 정비됐으면 좋겠다. 연구원의 연구 인력들의 인력 순환이라든가 당 또는 정부 또는 다른 기관들의 인력 순환이라든가 또는 시민교육을 아직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등등이 정비가 되면 민주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연구원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략과 국정 홍보 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당의 연구원은 당의 정책위원회가 주로 단기적인 정책, 또 당의 전략위원회가 단기적인 전략을 담당하는데 또 중장기 전략과 중장기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제가 맡아있던 2년 동안에는 전략 기능이 기대할 만큼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전략과 국정 홍보 기능에 대한 강화가 과제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것을 후임 원장께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4월 28일이잖아요. 내일이 저희가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후임 원장을 이제 공식 선임, 그동안에 언론으로 지상 발령만 맡고 공식 선임을 하게 되고요. 원래 제 임기는 5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여기서 조촐하게 내부 이임 행사를 가지고 합니다. 후임 원장이 계속해서 이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권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조촐하게 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부 이임 행사를 해서 아마 후임 원장이 그때 참석을 해서 덕담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는 비공개한 것에 가깝습니다. 5월 14일부터 후임 원장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웬 김에 연구원장이 최고회의에 이렇게 배석을 해도 뭐 마이크 잡이도 별로 없고 제가 지난 대선 때 종합상황본부장을 하면서 대선 전국 쪽에서 가끔 간담회를 할 때 외에는 전국과 관련해서 마이크 잡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왕 오늘 회의하는 시점이니까 단기 전국보다는 좀 큰 전국과 관련해서 한두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전국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고 하니까 크게 한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촛불민심은 여전하다. 이것이 첫 번째 전국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입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찬성이나 5.18 망언에 대한 규탄, 또 반민특위 망언에 대한 규탄, 박근혜 사냥 반대, 선거제도에 대한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지지에 대한 여론을 보면 일관되게 60%에서 80%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이 여론들을 보면 촛불민심의 기본 지형이 대한민국은 여전하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전망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다 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그러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본질은 뭐냐?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미래와 자한당이 지키려는 과거 사이에 격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와 과거 사이의 격투인데 기본적으로 미래는 촛불민심에 기초한 국민이 원하는 미래이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자한당이 지키려는 과거 사이의 격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최근 국회를 보면 여당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이 뭉치는 야당 연합보다 자한당에 대해서 다른 여야의 정당들이 뭉치는 비자한당 연합이 더 자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유례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여당에 대한 연합이 아니라 제1야당에 대한 다른 정당들 연합. 전례가 없는 현상인데 광주 5.18에 대한 망언이 있었을 때나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이 있었을 때나 또는 선거법 공수처를 둘러싼 최근에 봐도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원인은 한마디로 자한당 때문입니다. 자한당이 한국 정치의 문제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자한당이 이 시대착오의 동굴에 갇힌 동굴보수의 행태를 계속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급기야 이제 폭력보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현재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 방해, 막말, 폭력, 불법, 그리고 국회 안에서의 대표성 왜곡 이런 것이 다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떤 진원지로서의 자한당으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포용국가와 함께 쭉 최근에 집중 연구를 한 게 사실은 중심정당론인데 그 이유는 민주당이 이제 중심정당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심정당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공황 이후의 민주당이나 또는 서구에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민당이나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일본에서 전후에 오래 집권을 한 자민당이 이렇게 상당히 지속적인 집권을 하는 정당들이 중심정당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중심정당이 될 것인가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주변정당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근데 이 역사의 격동기에는 이 중심과 주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한당을 보면은 주변 정당으로 가는 그런 특징들이 골고루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첫째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에 근거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전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민심은 1등이 아닌데 당신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게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극기라는 극단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역사적 경우에서 봐도 어떤 정당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장악을 할 때 이렇게 주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대안 없는 정쟁에 몰두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한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정당들이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주변으로 갈 때 어떤 특징이다. 이걸 골고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근에 자한당을 보면은 국내적으로 두 개의 사례가 연상이 되는데 하나는 1920년대 영국 자유당입니다. 그 영국 자유당이 과거에 거대 정당이었는데 1920년대에 지나면서 완전히 주변부의 비주류 정당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자유당이 꽤 한때 잘 나가는 정당이었는데 시대적인 과제를 수렵을 못하면서 한순간 그렇게 돼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믿고서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을 강행하고 환호했고 그것이 승리인 줄 알고 도취를 했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환호에 중독되거나 도취되는 현상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그 포인트는 그럼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국회다운 국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촛불혁명이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국회다운 국회로 쟁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의 국회 정상화 요구는 결국은 자한당에 대한 심판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세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중후반대에서 비교적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동시기에 비교해 볼 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을 안 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단순한 국정 수행이 아니라 태도라든가 국정 안정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급히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게 총선에서 소위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경제가 화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야당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근의 경기 둔화가 야당의 호재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가 예상이 됩니다. 주로 구조적이고 대외적 요인입니다. 국제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국내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주력산업이 부진한데 사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썼던 경제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게 구조적이고 대외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포용성장이라든가 확장 재정입니다. 적극 재정 또는 선제적인 유지. 이것을 정부 여당이 취해 나갈 텐데 야당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대안 없는 발목 잡기나 정쟁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호재로 만들기가 어렵다. 보통 야당이 경기의 둔화를 호재로 만드는 경우는 경제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경기 둔화 상황이 구조적이고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선제적인 재정정책이라든가 등을 과감히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공감의 언어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나 또는 각종 기관에서 하고 있는 조사를 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도가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합니다. 선거라는 게 선호도하고 비토도의 이 종합함수, 상호함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찍고 싶다라는 게 선호도고 내가 누구를 절대 안 찍겠다는 게 비토도인데 선호도는 1등이 아닌데 비토도는 압도적인 1등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심화가 되고 있고 저는 계속 심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요새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우리 연구원 성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좀 충원인데 제가 자한다는 걸 최근에 보고 있으면서 저대로 두면 자네 망할 텐데 저도 대선은 박근혜가 망치고 지선은 홍준표가 망치고 총선은 나경원이 망쳤다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나경원 대표의 이 생각 없고 개념 없는 관종 정치 이것이 자한당이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뭐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하고요. 혹시
연구원 관련해서 아직 하위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가 우리 당내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재보궐선거에 대한 내부 평가는 구체적인 조사 작업까지를 하면서 했습니다. 창원 성산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다고 봤고요. 또 지역들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창원 성산의 경우는 아시는 바대로 단일화 교통의 선거가 이루어졌고, 통영 보성의 경우는 실제 후보의 그 득표가 그 이전 시기 총선 진행률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출마했던 양문석 후보도 성실히 이제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다음 총선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사실은 이제 바닥에 기초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역은 저희 당이 제대로 선거를 해서 총선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영의 경우는 당의 기본 조직이 굉장히 취약했다 하는 것을 저희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시타타파 TV 이종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2년 동안 민주연구원장을 하시면서 나름 성과에 대해서 좀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미진한 점 어떤 부분이 있나, 그리고 향후 정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성과하고 미진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성과는 집권당 싱크탱크로서의 체질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미진한 점은 후임 원장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후임 원장의 임무는 총선을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임명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전략과 홍보 부분에서 본인의 특장을 잘 살려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뭐 부침을 겪고 또 백의종군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치에 돌아오게 된 것이 민주당 당명을 보존하고 통합을 하고 또 대선 때 종합상황본부장을 하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게 되면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당과 당원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뭐라고 할까요? 고용국가 전도사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장기 비전으로서 그런 국가가, 그래서 민심도 경청하고 현장에서의 정책도 다듬고 또 당원 교육을 하면서 총선이라든가 연속 집권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어떤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영등포의 아들이라는 키프레이즈로 영등포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초심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하신다는 소리시죠? 네, 이제 해야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영등포 을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행보를 보시니까 사실은 제가 갑구예요. 영등포 갑구에 사는데 그쪽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신경래 의원이 계시잖아요. 다 합의가 되셨나요? 그 당의 룰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순리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경선까지도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당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개인적인 문제를 주로 말씀드리는 날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길래 또 대답하시길래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냥 정식적인 부분 하나만 있을게요. 지금 포용국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화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개선적 복지로 가면서 그래서 이례적으로는 지금 여당의 신스테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문화정책을 가지고 했던 정책적인 토론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과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놀랍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엄혹한 항일 투쟁을 주도했던 임시정부의 마지막 수석 백번 김구 선생이 나의 조국에서 꿈꿨던 나라가 문화 국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정치적 강국, 경제적 강국, 군사적 강국이 아니라 문화적인 국가를 꿈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탁월한 선견인 것이기도 하죠. 남과 북이 이제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남과 북이 가질 수 있는 접점도 단순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아닌 문화 강국으로 접점이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BTS라든가 한국 이런 현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 노선을 당의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상 정치, 경제, 사회, 외교와 함께 문화를 여러 부분 다 알지만 문화에 대한 연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용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지금 벌써 나갔나요? 곧 나가죠? 내일 내일 나갈 관련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거는 어떤 복지 차원을 넘어서 전 국민의 문화권 내지는 전 국민에 대한 뭐 문화 바우처 뭐 이런 등등을 포함한 그 한편으로는 국민의 문화권 또 한편으로는 또한 그 어떤 신한류 부분 이런 영역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어떤 문화적 접점을 살리고 또 하나는 포용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문화적 포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문화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문화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살려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집권여당 싱크탱크로서의 기초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총선을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뭐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총선을 앞둔 연구원은 원장님이 바꿔주신 기트 위해서 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후 원장님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후임 원장 며칠 안 남았어요. 이주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후임 원장께 말씀을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전략이라든가 홍보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결국 한편으로는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되
크게 봐서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정례의 발전 국가라는 틀, 불균등 발전 전략이라는 틀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어려움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그 전환의 계곡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 전환의 계곡을 거쳐서 갈 길이 뭐냐?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비판은 있을지 몰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상적인 국회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한국 정치는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새로운 중심부, 새로운 주류와 그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주변으로 명료하게 분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분화의 기초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가 지속되면 이제는 평화, 포용 이런 측면이 계속되면서 저희들이 바라는 2045년 정말 광고 100년까지는 평화와 포용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것만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조해 온 이제 뭐 경제 살리기 또 평화의 달성 이런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창의적인 평생학습 국가 시스템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청와대 경제과학특보인가요? 된 이정동 특보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3부작으로 포용국가 완전한 시리즈를 냈는데 첫 번째가 영양주도 프레임이고 두 번째가 중심정당론이고 세 번째가 내일 나올 각 분야에 대한 어젠다인데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전국가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북유럽 방식의 시혜적 복지국가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세부 부담을 많이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시혜적 방식의 한 것이 안 먹히기 때문에 그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끊임없이 국민의 역량을 균등화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양극화는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이게 소득의 양극화, 재산의 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역량의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 역량을 해결시켜줄 정책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전 국민을 평생 시민권으로서의 평생 학습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뭐냐? 이게 현재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장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연 최고로 필요한 복지가 뭐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국민의 역량을 평생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온 국민 기본 역량 개조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같은 데가 있어요. 프랑스가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평생학습 전 생애 동안? 전생에 제공하고 있고 뭐 아주 이거는 새로운 시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은 이제 막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기본소득의 경우에 근로와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발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한 것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발상이 좀 다르고요. 기존의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주로 기관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기존의 평생학습 지원 제도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뭐 한두 해, 심지어 10년, 20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중요한 뭐 복지 제도를 발전시켜온 연장선을 보면 그야말로 한 3, 40년 정도의 큰 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로드맵을 잡아서 단기적인 시범사업도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연구원에서 좀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냐 하고 질문하신 것을 돌아가 본다면 연구원이 한편으로는 이 전략과 홍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당 연구원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인 포용국가 관련한 연구를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러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최근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용국가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도 이후의 정치를 길게 하면서 포용국가 전도사로서 한편으로는 정책도 좀 개발하고 충분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헬로니스 김경선 기자입니다. 아까 원장님 이제 취임 이후에 성과로 당 조직과 연계해서 네. 전국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정책 포럼 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뱅크 기능 강화 이제 노력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년 총선에서 지금 야당에서는 최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걸 물고 늘어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사실은 내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구조적이고 대외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면 아마 그 민주당, 그 야당에는 아마 최근 경제 둔화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전망하고 계신데, 아마 그에 대한 연구 자료 같은 것도 민주연구원에서 갖고 계시나요?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여당이 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또 대안을 진지하게 추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국내의 경험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가 그 예상보다 그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 최근에 뭐 한국은행의 이야기하고 이게 국제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보복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더구나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은 그걸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의 언어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냥 좋아질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렇지만 대안은 또한 IMF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용국가로 가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확장 재정을 해라, 이렇게. 이런 국제적인 권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을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이걸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해가면 그것이 정부로서는 해야 할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됐나요? 오늘은 국회가 또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냥 또 여유 있게 할 정도로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떠신가요? 나머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식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잘 마무리될 때까지 도와주신 또 우리 연구원 식구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이제 내일 이후에 선임 이후에 한 최원장 선임이 한 2주일 정도는 꼭 필요한 마무리만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하 소당골에 식사장소 준비됐으니까요. 같이 내려.